자, 이제는 구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납니까? 우리 역사에 굉장히 비극적이었던 조선의 국모였던 조선의 왕비였던 명성황후가 일본의 자객들에 의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조선의 궁궐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안에서 무참하게 시해가 된 사건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을미사변이었습니다. 이 을미사변 이후에 그건 정말 끔찍한 사건이죠. 수많은 일본 자객들에 의해서 조선의 왕비가 끔찍하게 살해당한 거는 명성황후가 어떤 인물이었던 거 간에 굉장히 우리 역사의 치욕이자 순환으로 남은 사건인데요. 그 을미사변 이후에 고종 황제는 신변의 위협을 느껴요. 왜냐면 자신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고, 또 그 상황에서 일본이 완전히 조선이란 나라를 자신들의 손아귀에 넣을지도 모른다라는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잠깐 구급차 소리 때문에. 네, 고종 황제는 그런 위협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 궁궐 안에 있으면 안 되겠다. 궁궐 안에 있으면 죽거나 완전히 나라를 뺏기거나 둘 중에 하나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떠나야지. 여기서 떠나서 이 조선 땅에 일본의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게 선택한 곳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공간이지만 러시아의 영역으로 인정받은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러시아 공사관은 조선 안에 있는 땅이지만 러시아의 영역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일본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거죠. 자, 러시아 공사관이라 하면 대사관이랑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친다고 하면 되겠죠. 그 사건을 아관파천이라고 합니다. 아관파천. 이 아관파천이 일어났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가보려고 하는데, 사실 러시아 공사관은 사라졌어요. 거의 이제 흔적이 남지 않게 되었고, 지금 약간 재건 공사 때문에 그 처음 흔적만 조금 남게 되었는데, 그래도 일단 한번 가보도록 하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 원래는 더 큰 건물이었겠죠. 그래서 러시아 공사관에 그 흔적이 남아있는 곳으로 가서, 고종 황제가 이곳으로 경복궁에서 이곳으로 도망을 쳤구나. 사실 도망쳤다라는 표현 좀 치욕적이긴 해요. 근데 도망은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좀 순화해서 표현하자면 피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저기서 이 보이는 게 러시아 공사관. 지금 약간 공사 중인 것 같아요. 재건 공사 중인 것 같고, 그래도 얼핏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여긴 정동공원입니다. 여기 있네. 러시아 공사관. 원래는 굉장히 큰 건물이었겠죠. 한 나라의 공간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거의 부서지고 조그만 첨탑 하나 정도만 남았습니다. 산책하기는 굉장히 좋은 건물 같습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다시 말하지만 이것보다 원래 넓고 컸어요. 남은 게 이것밖에 없는 거지. 이 공간에 고종 황제가 일본을 피해서 도망을 쳤다,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덕수궁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덕수궁에 들어왔고요. 덕수궁의 위치를 이제 좀 파악을 해보면서 우리 덕수궁을 돌아와 보려고 하는데, 덕수궁의 별명이 하나 있어요. 덕수궁의 별명은 황제의 궁궐이다 라고 별명이 있습니다. 조선 왕조 시대 때 한양에는 5개의 궁궐이 있었어요.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경희궁, 그리고 아까 봤던 경복궁, 이렇게 5개 있었는데, 이 각 궁궐이 저마다 이제 왔다 갔다 쓰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경복궁은 임진왜란 때 불타고 나서 그 이후에 다른 궁궐이 막 창덕궁 같은 궁궐이 쓰이기도 했고, 덕수궁은 경복궁이 불타고 나서 잠깐 쓰였던 궁궐이었다가, 이제 고종이 대한제국의 황제로서 이제 조선이 왕의 나라에서 황제의 나라로 거듭나게 되면서 덕수궁을 이제 다시 사용을 하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덕수궁이 황제의 궁궐로 거듭나게 돼요. 그래서
상당히 다른 궁궐과 다른 측면들도 있고, 무엇보다 근대 문물들이 다른 궁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그런 궁궐로서 기능을 하게 되는데, 한번 돌아다니면서 어떠한 근대적인 면모들이 이 덕수궁에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라 사람들이 생각보단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여기가 되게 산책하고 이러기 되게 좋은 건물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는 이제 광명문이라고 써져 있어요. 광명문을 지나고 나면은 함령전과 홍전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함령전은 고종 황제의 침전으로 쓰였던 곳이라고 합니다. 침전이 뭐냐면 주무시는 곳이죠. 주무시는 곳. 그러니까 생활 공간이었던 거예요. 생활 공간. 그리고 동시에 이 침전으로 쓰였던 함령전에서 고종 황제가 승하를 하셨던 곳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신 거죠. 고종 황제가 비운의 왕으로서 우리 역사에 기록이 됐지만,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들어갈 순 없어요. 들어갈 순 없고,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원래 한번 불탔었다가 다시 세워졌다고 하네요. 자, 고종 황제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정말 비운의 임금님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일단은 왕의 적장자가 아니었는데 그 전에 철종이 일찍 승하를 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왕의 즉위를 했고, 또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도 싸우고, 아내와 아버지가 사이가 안 좋았죠.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그 어떤 왕보다 격변의 시기를 살았잖아요. 고종 황제는 그냥 평화롭게 살지 못했고, 서양 문물이 들어오고 일본의 침략이 거세지고, 그런 과정에서 많이 갈팡질팡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실수도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나라를 지키려고 노력도 많이 했었던, 여러 가지 공과 과가 있었던 인물이다 할 수 있겠는데, 제가 여기는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여기가 바로 정관헌이라는 조선의 덕수궁의 건물입니다. 정관헌. 굉장히 근대적으로 지어진 건물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봐봐요. 우리가 그동안 봤었던 궁궐들에 비해서 그 생긴 모습이 좀 달라요. 생긴 게. 자, 이러한 류의 기둥이라든가 커튼이 쳐져 있고, 자, 이 정관원은 굉장히 근대적 양식을 많이 따라간 건물이었고요. 자, 한번 보세요. 여기 이 정관원에서 왕이 뭘 했을 것 같아요? 이 딱 보면은 이 정관원은 왕이 어떤 카페였다, 왕이 차를 마시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조선의 왕이 차를 마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이런 전통적인 차라고 생각하겠지만, 고종 황제 때는 근대적인 문물이 많이 들어와서, 특별히 그 중에 뭐가 들어왔다고? 커피. 그 당시엔 가베라고 불렸는데, 커피가 한 잔씩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 고종 황제가 커피를 굉장히 좋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종 황제가 커피 한 잔 하시던 그 공간이었다, 정관헌이. 상당히 근대적 양식으로 지어졌고, 굉장히 보면은 다른 건물들에 비해서 특이합니다. 생김새가 어느 정도 동양적인 모습도 들어져 있지만 특이한 모습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와, 이거 막 가슴이 설레네. 여기서 왕이 커피 한잔 했다고 하니까. 네, 여러분, 제가 덕수궁에서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드리고 싶었던 건물이 바로 이 건물입니다. 이 석조전.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다른 이제 덕수궁 건물들을 한번 보세요. 다른 덕수궁의 건물들의 생김새와 이 석조전의 생김새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너무 극명하게 다른 걸 알 수 있죠. 이 석조전은 전통적인 건축 양식이 아니라 근대적 건축 양식, 서양식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입니다. 이 석조전은 이제 그만큼 조선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근대화되는 과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건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조선의 궁궐 한가운데 이런 석조전과 같은 건물이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크다. 사실 이 생김새만 놓고 보면은 어디 유럽 박물관에 하나 놓여져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생김새라고 우리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덕수궁은 황제가 된 고종 황제의 그러한 일상을 담아놓고, 또 근대화되어가는 우리나라 역사에, 그러니까
모습을 가장 잘 반영한 공간이 덕수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진짜 춥다. 오늘 손이 얼 것 같아요. 장갑 끼고 올 거야. 이제 우리 그 다음에는 또 우리 역사에 또 중요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 중명전이라는 곳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길을 잃었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석조선. 정말 멋있게 잘 지어놨어요. 분수대도 있고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붑니다. 자, 이제 제가 걷고 있는 건 유명한 덕수궁 돌담길이에요. 덕수궁 돌담길 되게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고, 옛날엔 여기 걸어가면은 이혼한다 그런 이상한 말도 있었는데, 가면서 역사 얘기를 좀 할게요. 우리 대한제국이 고종 황제가 되고 나서 대한제국이 나름대로 이러한 격변에 아주 혼란스러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우리 사회 시간에도 배웠듯이 국제사회는 정글과 같은 곳이었죠. 아닐 수도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일본에게 국권을 뺏기게 됩니다.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서양의 강력한 국가였던 러시아를 완전히 부수고 나서, 사실상 더 이상 일본을 말릴 수 있는, 한반도에서 일본을 말릴 수 있는 국가가 없어졌고, 우리나라는 점점 일본에게 힘을 뺏기게 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조약들, 한일 의정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조약들을 일본과 맺게 되고, 사실상 우리나라는 일본의 속국이 일본에게 국권을 뺏기게 되는데, 자, 그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우리나라가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을사조약입니다. 이 을사조약을 통해서 우리나라는 외교권도 뺏기게 되고, 통관부라고 하는 식민지 기관까지 설치를 하게 되는데, 그 을사조약이 어디서 체결이 되었느냐 하면은 그 중명전이라는 덕수궁에 있는 한 건물에서 체결이 됩니다. 지금 거길 가보려고 하는데, 이 중명전에서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아무런 힘도 못 쓰는 국가로 전락을 해버리게 되죠. 한번 중명전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중명전. 이 중명전이라는 곳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큰 공간이에요. 공간 같은 것도 있고. 자, 어쨌든 여기서 뭐라고요? 네, 을사조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서 어떻게 생겼는지 보기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전형적인 근대적 양식의 건물이죠. 저 안에서 을사오적이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었고, 고종 황제는 끝까지 도장을 찍지 않고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불평등 조약으로서 역사에 남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중명전에 들어가 보긴 했었는데요, 선생님이. 그 안에서는 촬영을 할 수가 없게 되어서 선생님이 그 사진으로나마 나중에 후시 녹음으로 조금 몇 가지만 알려드리자면은, 중명전 안에 들어가면은 이러한 모형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을사조약 당시의 회의 모습을 다시 이제 구현한 그림 모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을사조약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강압적이고 강제적으로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궁궐 주변을 일본의 군인들이 완전히 포위를 한 상태였고요. 그러한 상황에서도 고종은 끝까지 승인을 거부했지만, 이토 히로부미가 조선의 고위 관료들을 협박하여서 결국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8명의 대신 중에 한규설, 민영기, 이하영 등은 절대로 이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학부 대신 이완용, 군부 대신 이근택, 내부 대신 이지용, 외부 대신 박재순, 농상 공부 대신 권중현이 찬성을 하게 되어서 8명의 대신 중에 5명의 찬성으로 이 안건이 통과가 되게 되는 거죠. 중명전 내부에 가보면은 전시장이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모형 외에 헤이그 특사에 대한 전시도 있었습니다. 이 헤이그 특사는 을사조약 이후에 고종 황제가 외국에 우리나라가 처한 그런 상황을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3명의 사람들을
외국으로 파견을 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에 우리나라의 3명의 특사가 고종 황제의 명을 받아서 파견이 된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상설, 이준, 이위종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서 대한제국이 처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리고자 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일본의 방해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되었습니다.